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람책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 인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단언컨대 1위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분은 융합형 인재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피렌체 빈치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드라는 의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린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정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님과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의외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정 환경이 꼭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변호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반 평민 농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은 결혼을 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외에 태어난 혼외자였기 때문에 또 이런 혼외자에게는 좋은 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를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일정 그 수준 이상은 올라갈 수 없도록 사회에서 막아놓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다빈치의 가정 환경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살 때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자랐는데 그 이후에는 아버지에게로 보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대요. 오히려 숙부님이 다빈치에게 좀 더 관심을 주었고 어린 시절 다빈치는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많은 자연 환경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가정 환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안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서 공부만 시키고 짜여진 시간표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다빈치는 다빈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열악했던 가정 환경이 오히려 다빈치의 관찰력을 키우고 잠재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타고난 관찰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뭔가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훨씬 더 예리하게 뭐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재빠르게 기억하고 이 차이를 굉장히 잘 파악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다빈치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그런 동작들을 보고 빠르게 이것을 스케치를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도 다빈치가 스케치한 것 보게 되면서 이 아이가 데생하는 능력이 비범한데? 이거 남다른 실력이야. 이 정도로 썩히기는 아까운데? 그래서 아버지가 정식으로 좋은 학교를 보내주기는 어려웠지만 좋은 화가에게 보내서 그림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력이 있었고 이 관찰력을 알아봤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좋은 교육 기회로 연결을 하게 된 거. 그것이 다빈치의 좋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자, 여러분도 좋은 소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부모님이 알아봐 주시거나 주위 형제 자매나 또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알아봐 주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잠재력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난 특성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교육 환경,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버지 덕분에 당시에 피렌체에서 유명했던 베로키오라는 화가에게 보내집니다. 예전에는 미술학교,
학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유명한 화가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좀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림 좀 그려보거라. 이렇게 하고서 괜찮으면 그래 내 문화생을 해라. 그러면 심부름부터 하는 거예요. 물도 떠오고 청소도 하고 옆에 이런 것도 지우라고 하면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베로키오라는 선생님 밑에서 그림하는 걸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잘 나가던 화가였으니까 굉장히 큰 대작을 하는 것도 보았을 거고 선배들이 어떻게 배워나가는지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깨너머로 그림 그리는 걸 배웠고, 가끔씩 베로키오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구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연구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찰력과 더불어서 깊이 탐구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단순히 사람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관찰해요. 관찰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위에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체가 있잖아요. 그 시체를 제가 좀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해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기회들을 얻어서 사람의 뼈, 이 구조라든지 이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노트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해부해보고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구를 하는 것이 뭔가를 스스로가 배워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노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오늘날까지도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도대체 화가만이 아니라 과학자요, 기술자요, 공학자요, 어마어마한 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기계를 작동하는 원리들을 굉장히 많이 스케치를 해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100년만 앞서서 그 연구를 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 훨씬 그림에서도 또 과학기술에서도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발명품, 그리고 창의적인 그림, 그리고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타고난 특성 중에서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끈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다빈치는 이제 화가가 돼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랩을 꾸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림을 맡겼다고 해요. 근데 다빈치는 그림을 맡고 난 다음에 끝까지 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생전에 완성을 한 작품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해요. 하다가 중단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화가로서 작품을 끝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을 못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재능은 있는지 몰라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니까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빈치에게는 호기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는 완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다양한 분석 이론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이것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다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차별화된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창의성을 넘어서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는 새롭고 유용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빈치의 경우는 그림을 왜 이렇게 비율이 안 맞게 그려요? 라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그림이 어디에 걸릴지를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구석에 걸리게 되면 실제로 관람객들은 이쪽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림을 좀 기형적으로 그렸다라는 일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도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원근법이라든지 그런 색채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혁신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대표적인
창의적인 부분이 연극적인 요소, 또 가상현실을 시도하는 이런 혁신이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수도사의 땅의 한 벽면에 완전 전면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래쪽은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위에 이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때 나를 파는 제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할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이런 그 연극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을 아래쪽에서 식사를 하는 많은 성직자들이 늘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동참하는 것 같은, 마치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로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그 옛날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그림에 너무 놀라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의 우수한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의 경우는 창의성 중에서도 우리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극적인 관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혁신적으로 떠올리고 그것을 시도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특성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책 모델학교 창의적 인물로서, 우리 사람책 롤모델로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소질을 갖고 있다. 그것이 크던 작던 그 소질이 있으면 그 소질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새롭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창의적 업적을 남겼다. 그러니 우리도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한 것을 좀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속에서 분석을 해보고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든 어떤 글을 쓰든 그 발명품을 만들든 우리만의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우리도 작은 혁신을 시도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